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조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검찰이 경찰 국수본 전격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떤 부분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겁니까? 일단 12월 3일 선포 당시에 방첩사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방첩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포조, 그 국회의원 체포조를 동원을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힌 게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지휘,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의 어떤 그 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사실상 자기 관할 내의 모든 지형 지문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첩사에서 지금 이 전화를 해서 국수본에 전화를 해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은 국수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방첩사에서 전화가 왔고 또 그 당시에 왔고 여의도가 굉장히 혼란함으로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을 해서 10여 명의 형사 명단을 제공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투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국수본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발빠르게 나서서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포조에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투입을 했다라고 아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 그 비상계엄 수사 총 책임자가 우종수 본부장이잖아요. 근데 네.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사실 좀 경찰 쪽에선 반발도 하고 있는 건데 네.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갈등이 좀 격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검찰 측의 압수수색이 조금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종수 국수본 그 본부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한 것은 이게 이 수사에 대한 알력 싸움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죠. 지금 경찰 국수본은 본인들의 경찰청장인 조지호 청장도 체포해서 영장을 해서 지금 구금된 상태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체적으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체포를 하라고 했고 그런 부분을 믿을 수 없어서 본인은 거부했다. 라는 것인데 저는 영등포 경찰서에 있는 형사들 강력팀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나 국수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한 것들은 이 사건에 대한 알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런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알력 싸움을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본인 주도권 잡자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심은영 검찰총장의 직속인 디지털 포렌식 팀도 그 내란 부분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면 또 압수수색을 공수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정의각용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발빠른 그냥 특검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 장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치 거부하시는지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론은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근거가 좀 있을까요? 또 수많은 시민 전문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있는데 단순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지금 청년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금 이 주장들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하면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시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뭐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여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당시의 계엄의 정당성의 가장 큰 핵심이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77조 5항에 적시된,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지금 제의 요구,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제의 요구 그러니까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무조건 받아들인다라는 그 명시 조항은 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하는 행위는 그럼 계엄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투표 행위는 무조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헌법 77조 5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체포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직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군 관계자 발로 체포 명령을 직접 받았다, 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실 측이, 또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대통령실 측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좀 부인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직접 전화를 했다,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무슨 전화를 했지만 그러나 체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체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법정에서 그대로 아마 이어질 겁니다. 대통령은 그거 하나만큼은 지키려는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여져요. 예, 지금 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언론 보도 통해서 그와 상반되는 주장들, 증언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봐야 될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시민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냐라는 질문에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렴한 정보일까요? 그건 어떤 통론지는 예측이 불가하나, 조금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면 지금 현재 그 민간인 분이었던 전 정보사령관, 노 사령관이었죠. 그분도 태극기 부대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번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첫 번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격이 지금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알기로는 수인계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격으로 국민들 앞에서 저런 어떤 그 현재 내란 우두머리의 피해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 자체부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체포의 채자요. 지금 말하는 분들이 그냥 그 지위가 허투루 있는 지위가 아니잖아요. 방첩사, 수방사, 그다음에 정보사, 그다음에 경찰청장 다 체포해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끌어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의 선에 있어서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단 말은 거짓말을 한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확증이 되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망상 속에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가 파악한 그 군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 요구 가결된 이후에 결심실이라고 하죠. 보안 중에 보안이 가장 그 강한 곳, 그곳에서 거봐 500명은 안 되고 1000명 보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그 국회 내에 그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과는 또 배치되는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논박을 한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 일상에 대한 평온을 해치는 그런 소음 같은 얘기잖아요. 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되죠? 아니 500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 1000명. 그러니까 그리고 타격점이 어떤 지방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국회를 타격했어요. 근데 국회는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의결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판교에는 기검여단 부분에 대해서의 모의가 있었고요. 탱크로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또 분노 지수를 높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로 나왔어요.
그렇죠. 아마 법정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실제로 그 수사 때문에 기소가 되는 일반 형사법의 재판적이든 간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대목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고 만약에 계엄이 뭐 적법했다고 가정하에서 이건 무조건 뭐 저는 계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적법했다는 가정하에서도 이건 군의 작전이에요. 군이 동원된 건 무조건 작전 아닙니까? 그럼 군의 작전은 사실상 자신이 직접 명령을 한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기도 하잖아요. 군을 통수한다는 것과 일일이 몇 층에 몇 명이 가라라고 지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YTN 사장님이 계시는데 대표가 직접 지금 보도국에 몇 명을 투입해라, 몇 명을 지금 앵커를 3명을 하라, 4명을 하라 이렇게 대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군의 작전, 실질적인 세부적인 작전은 군에 맡겨야지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몇 층에 몇 명이 가고 1000명이 가고 500명이 가고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나 혹은 계엄사령관한테 이런 거는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 자신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몇 명을 뭐를 보내고 하고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면 그건 군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작전 병과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사령관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대통령이 너무나 세세하게 개입을 했던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증언들이 사실상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것에 약간은 또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엄 당시의 정황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에 기갑여단장이 그 정보사 그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어떤 정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 지금 퍼즐들이 맞춰진다고 보면 돼요. 예. 뭐 판교, 안산 이 모임들, 그러니까 HID 북파공작원, 탱크 부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계엄군의 투입 여부, 실탄 불출. 예. 그러니까 이런 여부들이 하나가 조각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게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정황들입니다. 경고를 하려고 탱크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특전사를 동원하고 그럽니까? 북파공작원을 동원합니까? 경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 향하는 게 어떤 내일하는 소요가 있는 데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본인의 불법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국회를 타격 지점으로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석동훈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자체도 지금 거짓말과 법의 뒤에 숨어서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그러겠죠. 지휘체제를 통해서 정상적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외국에 나가 있는데 당시 임성근 사단장 그 구명 로비 부분에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안 했겠어요? 저는 그런 패턴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전 사령관이 그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사실이 알려지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추가로 한 바에 따르면 그 같은 가게에서 회동을 또 했었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YTN 단독이죠.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첫 번째 회동, 1일 회동에는 전 사령관이 현 사령관과 또 정보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대령들과 함께 모의를 했다 이렇게 돼요. 그때 4명 모였던 그 거죠. 4명 모였던 걸 거기에 김모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를 김모 대령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김모 대령이었고 전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이
확대돼야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보사 현 정보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그래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사와 관련돼서 이번 계엄의 어떤 역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김모 예비역 대령은 예, 예. 정보사가 아니에요. 예. 육군이에요. 그 육군 수사병과더라고요. 그렇죠. 수사병과고 예. 이 전역을 했어요. 또 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에 개입이 돼서 댓글 관련한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롯데리아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진짜 배고파서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공개된 곳이고 CCTV도 있고 사람들이 딱 들락거리는 곳에서 우리가 계엄을 얘기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YTN 단독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곳이 여러 가지의 회의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한 번은 이해하지만 두 번 예. 연달아 예. 12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또다시 어떤 회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이 노 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정보사만이 아니라 이번 계엄에서 군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조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육군수사병과의 이 김모 전 예비역 대령과 이 회동을 했다는 건 다른 병과들이나 다른 육군의 다른 병과의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까지도 모의에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이 노전 사령관 집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 전역한 예비역 그 사령관 집 앞으로 현직의 별들과 수사병과의 대령들까지 모여갖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과연 노전 사령관이란 분이 어떤 인물이냐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던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조금 뭐 무속 쪽에 또 심취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온통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무속인 것 같아요. 뭐 건진 법사, 총공, 뭐 이런 또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롯데리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도로 좀 나름대로 정적 판단한 것 같아요. 등잔밑이 없다고 롯데리아에서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논의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의 어떤 일상처럼 보이면서 아주 이런 아주 그 좀 극악무도한 계획들을 여기에서 논의한 거죠. 그리고 현직 장성들이 왜 전직 장성한테 갔냐?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에게도 노전 사령관한테 문의해라. 가장 잘한다.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휘를 한 거예요. 근데 민간인이 계엄을 지휘했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상으로도 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롯데리아 회동 우리가 참 뭐 되게 놀랍기는 한데 뭔가 좀 허술하게 보이면서 의심이 안 가게끔 하기 위한 장소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장성 출신이죠. 예. 저 장소는 도감청 하기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닌가 봅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 처음 선포됐을 때만 해도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까다 보니까 민간인 가담자들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의 민간인이 지금 회동을 한 거잖아요. 롯데리아에서 전역 예비역들이 만났는데 전 사령관 예비역 이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입니다. 별 출신이든 아니면 무슨 뭐 장병 출신이든 간에 전역을 하면 다 민간인 아닙니까? 근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과 관련돼서 마치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전역한 그 전 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장관이 직접적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라라고 했다면 민간인에게 물어봐라라고 한 셈이 되고 점점 이게 확실하게 단순 경고가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실에서 아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그 김용현 장관하고 각각 한쪽은 경호실이고 한쪽은 안보실이고 각각 그 소속돼 있는 건 다르지만 아마 장군일
때 파견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어떤 굉장히 가까운 어떤 인연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을 지금 구속을 하면서 죄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거든요. 중요임무 종사죄는 지금 김용현 장관 한 사람이었는데 노상원을 단순 가담이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로 지금 혐의를 둔다는 건 뭐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종사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획, 그러니까 모의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주도한 사람,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고 사형 무기 그다음에 아주 중형의 그런 징역형입니다. 그러면 노상원의 역할이 김용현 못지않게 큰 어떤 역할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예. 보통 이게 증언이 배치될 때는 녹취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계엄 당시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이게 좀 다음 수사에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회의실 예. 결심을 했던 거기 회의실의 녹취라고 하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은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가장 큰 단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김용현 씨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 지켜내겠다. 예. 아직도 확신범입니다. 본인들이 근데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한 게 구국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통상 구구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노상원 전 작전사령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태극기 부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태극기 부대 대수장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성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구구 예비역들 모임인데 여기 회원이 노 사령관이에요. 네, 노전 사령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극기 부대 사무총장인 오만섭 육사 38기인데 이분은 김용현 김용현 전 장관의 동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들이 태극기 부대의 대수장, 예비역 모임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관련성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수사의 불가피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현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거기도 지금 가담 혐의가 있잖아요. 이분의 부친이요 대수장의 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련의 이렇게 쭉 그 인물들을 세워놓고 보면 다 태극기 부대에서 대한민국 구구 예비역 모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냐. 저는 이 부분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이제 관련 정황들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달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조본이 피의자 신분 조사위에서 원래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25일에 소환은 통보했습니다. 이때 나올까요? 저는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방어하는 상황들을 볼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정당성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대단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지원과 관련돼서 만약에 보수 패널들이 그것을 비판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대통령의 이 헌재와 또는 검찰 공수본의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석동현 변호사가 수임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기자들과 만났다면 이미 법적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고 그럼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면은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조본의 수사에 응한다든지 혹은 헌재의 그 서류에 대해서 받는다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면 수사, 헌재면 헌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4차 담화에서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대통령은 또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지연하다가는 명분마저도,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의와 명분마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25일 당장 안 나오더라도 27일에는 변론 준비 기일도 있는데 이런 절차들도 다 조금씩 미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헌재가 이 절차는 그 변호인의 선임과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리스크가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안보까지 다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이 정지된 거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게 아니라면 예.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들이 국정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벌써 아직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도 그와 같은 생각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아마 공수처도 25일 크리스마스 날 출석하러 통보한 게 마지막 통보 같아요. 그럼 이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 이런 반박도 나오긴 하는데 체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전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전례도요 45년 전두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것은 공무에 대한 집행을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치를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왜 체포당할 일을 합니까? 출석을 하면 되잖아요. 예. 자, 지금 현재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선택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내란 특검법 그리고 정치권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야당 주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탄핵 전국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건 총리가 고건 권한대행의 예. 가장 그 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거부권을 그때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그 거부권과 관련된 그런 임무도 맡았고 또 한 가지는 내각을 통할하는 어떤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례를 따를 겁니다. 언제나. 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권한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5명의 권한대행으로 5명이 아니죠. 훨씬 더 권한대행은 9명인가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취했던 한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결단은 다 전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부권 행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또 헌법재판관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한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인데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 되잖아요. 인용이 되니까 그때는 직무정지가 아니라 권위가 되잖아요. 예. 권위에서는 내가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는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인 어떤 입장 속에서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의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전례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권한을 보는 여야 시각이 제각각이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씩 나뉘고 있는데 뭐 이게 딱 무 자르듯이 정리하는 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부딪히다 보니 모순되는 입장들을 보이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국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참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하는 것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판단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미 권한은 행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 소장 임명은 안 된다. 거부권 행사했으면 헌재 소장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혼란을 초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거부권을 일단은 본인의 어떤 판단하에서 했으면 이제 특검이 2개가 남았잖아요.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 그 자체도 판단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다음에 전국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판단을 하셔라.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계엄 사태 당일 그 당시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추경 원내대표께서 의장님께 시간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불러드릴 테니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근데 추경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제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또 하나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1분 1초를 다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본회의장 바로 앞에 이미 계엄군이 들이닥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으로 오고 있다면 맞는 말인데 당사에 계시면서 당사로 가라고 하고서 더 달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두고 무슨 그 상황을 보면 분명한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국회에서 의총을 열자고 하다가 당사에서 최고의 일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자고 하다가 다시 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국회로 가자고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보여요. 의도나 해석은 다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상욱 의원의 의견은 같습니다. 자, 당시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본회의장 모이라고 했다, 예결위로 모이라고 했다, 이게 왜 달랐던 겁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혼선을 빚었어요. 보니까 뭐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일부 최고위는 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 당사로 했다. 이런 그런 이 지시사항이 계속 반복되니까 또 한동훈 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대로 자신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단톡방은 못 들어가니까 의원 신분인 측근들 핸드폰을 빌려서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계속 오라고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와 지금 대표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사실 가팔집방하면서 이게 그 당시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의견을 통일해달라 이런 답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혼란이 있는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아까 제가 정치적 판단은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죠? 원내 사령탑이에요. 예. 원내 사령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는 원외예요. 당 대표가 사실 들어가서 투표할 권리도 없어요.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 바깥에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있어서 국회 안으로 의원들이 다 와라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거꾸로 당 대표는 투표할 권리가 없는데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본회의장으로 가고 또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는 당사에 있게 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못 진 거죠. 원내대표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고 또 사퇴를 한 이유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뭐 내란 동조죄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사실은 상황 판단이잖아요. 정황 판단. 당시에 처음부터 당사에 모여서 절대 오지 마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고 긴박했던 순간들에서 몇 번의 어떤 변경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과연 의도적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한 행위냐. 왜냐하면 이게 참 가려질 수 없는 게 당시에 그 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그 문도 한때는 열렸다가 한때는 닫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열렸고 어느 때 열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문제까지는 참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록이 드러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에요. SNS에 그
사태 당시 민주당의 지지자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정치인이 본인의 소신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는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환호하는 자리만 가는 게 정치인인가요? 한 4선인가 5선 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중진 의원이 무섭습니까? 그 정도 되면 정치를 그만하셔야죠. 근데 그런 분이 무슨 비대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또 달려들어요. 12월 3일 날은 침묵했잖아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이젠 또 비상대책위의 비대위원장 한번 해보겠다고 다들 국민의힘에서 한자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못 들어간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았다.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국민들과 섞여서 지켰어요. 군인들이 국회를 뚫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시민들한테 본인들을 막았다고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18명 의원들은 돌 맞고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참 한심한 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원내 지도부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리라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당사로 가면 당사로 갑니까? 1인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인 1인의 국회의원이 헌법이 유린다고 하는데 헌법 수립 못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또 모여서 탄핵에 반대하는 또 표 던지잖아요. 이게 국민들 유권자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히나 오선 의원에 대한 나경원 의원, 저는 정말 더 이상 이 정치인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